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할인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조사관에게 외쳤지만 차가운 손길이 아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침 8시 경찰과 아동보호팀이 들이닥친 분식집. 아동학대 신고라는 말에 세 사람의 평범한 일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규정에 따라 아이들을 임시 이동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친모의 갑작스러운 등장, 철거 통지서, 그리고 법정까지. 과연 이 가족은 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저씨, 우리 진짜 집에 못 들어가요. 엄마가 문을 잠그고 나가버렸어요. 그 작은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 밤 웅덩이 옆에서 떨리는 몸을 부둥켜 안고 서 있던 두 아이의 모습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투자에 실패한 지 벌써 2회가 지났습니다. 주식으로 집까지 날려먹고 이제 남은 건 골목 끝 낡은 분식집뿐이었어요. 하루 종일 국수 몇 그릇, 떡볶이 몇 접시 팔아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형편이죠. 그날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가게 불을 끄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섰어요. 골목 입구 쓰레기통까지 가는 길, 발밑에 고인 빗물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건물 처마 밑에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길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두 아이가 젖은 옷을 부여잡고 서로를 감싸며 웅크리고 있더군요. 언니로 보이는 아이가 동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입술이 파래져 있었고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뭐해? 제가 다가가자 언니 아이가 동생을 더 꽉 안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금방 갈게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동생 아이는 언니 품에서 작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내 한몸 추스르기도 힘든데 남의 자식까지 챙길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발걸음을 골목 안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걷다가 발이 멈췄어요. 웅덩이에 비친 아이들의 작은 운동화가 보였거든요. 구멍이 뚫린 운동화에서 빗물이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미쳤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아이들 쪽으로 걸어갔어요. 야, 너희 집은 어디야? 언니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쪽 아파트인데요. 그런데 엄마가 문을 잠그고 나가셨어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어제 저녁부터요. 하루가 넘도록 이비를 맞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동생 아이는 열이 나는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리 와. 제가 손짓하자 언니 아이가 망설였습니다. 괜찮아요. 저희끼리 있을게요. 추워 죽겠는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 빨리 와. 결국 두 아이가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여기 앉아. 플라스틱 의자를 내주자 언니 아이가 동생을 무릎에 앉히고 앉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평소보다 면을 더 많이 넣고 계란도 2개 풀어 넣었어요. 김치도 듬뿍 올렸습니다. 먹어. 그릇을 내주자 언니 아이가 젓가락을 집었어요. 동생에게 면을 불어서 식혀 먹여주더군요. 자기는 나중에 먹고요. 너도 먹어. 그 애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면 식어. 그제야 언니 아이도 젓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정말 배가 고팠나 봅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흡입하듯 먹었어요. 물 더 줄까? 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을 따라주니 꿀꺽꿀꺽 마셨어요. 너희 이름이 뭐야? 저는 할인이고요. 얘는 하연이에요. 언니가 동생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할인이가 몇 살? 11살이요. 하연이는 9살이에요. 생각보다 어렸어요. 그 나이에 동생을 챙기며 하룻밤을 길에서 보냈다니요. 라면을 다 먹은 뒤 낡은 수건을 가져와 두 아이의 젖은 머리를 닦아줬습니다. 할인이가 가만히 있는데 하연이는 간지러운지 몸을 비틀었어요. 엄마는 언제 들어오시나? 몰라요. 가끔 이틀씩 안 들어오실 때도 있어요. 할인이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분식집 구석에 간이 침상을 두고 있었어요. 가끔 늦게까지 일할 때 눈 붙이려고 놔둔 거였는데 이불을 가져와 깔아줬습니다. 여기서 자.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웠습니다. 낯선 곳이라 그런지 눈을 감지 못하고 있더군요. 저는 조리대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봤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반복됐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새벽 3시쯤 되니 두 아이가 깊이 잠들었어요. 하연이가 코를 살짝 골며 자고 있었고 할인이가 동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어요. 저렇게 어린 나이에 동생을 챙기는 할인이가 기특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내보낼 수도 없고 계속 여기 있게 할 수도 없고요. 다음 날 아침 7시 두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잘 잤어?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연이는 아직 졸린지 할인이한테 붙어서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아침으로 김치찌개를 끓여줬어요. 밥도 넉넉히 퍼담았습니다. 두 아이가 맛있게 먹는 걸 보니 뿌듯했어요. 식사를 마친 뒤 빈 그릇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어요. 또 길에서 밤을 새울 수도 있으니까요. 하연이가 할인이 무릎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결심이 섰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동보호센터 번호를 검색했어요. 전화를 걸기 전 할인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가 뭔가 낌새를 눈치챘는지 불안한 표정을 짓더군요. 괜찮아. 너희를 도와줄 사람들한테 연락하는 거야. 과연 괜찮을까요? 이 전화 한 통으로 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동보호센터 전화를 건 지 2시간 만에 정소연 씨가 가게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보호 전담 상담사 정소연입니다. 서류 가방을 든 30대 여성이었어요. 정장 차림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할인이와 하연이가 제 뒤로 바짝 붙어 서더군요. 낯선 어른이 무서운가 봅니다. 정소연 씨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우선 아이들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해야겠네요. 그녀가 볼펜을 꺼내 들고 할인이를 바라봤습니다. 할인아, 엄마가 언제부터 집을 비우셨니? 할인이가 손가락을 꼽으며 대답했어요. 일주일 전부터요. 가끔 이틀씩 안 들어오실 때는 있었는데 이번엔 너무 오래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편의점에서 빵 사 먹고 물은 학교에서 마셨어요. 정소연 씨가 서류에 뭔가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임시 보호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분이 임시 보호자가 되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니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녀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펼쳤어요. 임시 보호자 신청서, 환경점검 동의서, 건강검진 확인서까지 한 번에 쏟아졌습니다. 이 서류들을 모두 작성해 주시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조사관이 나와서 환경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환경점검이라는 말에 식은땀이 났어요. 가게를 둘러보니 부끄러워졌습니다. 점검 기준이 까다로운가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갖춰져야죠. 잠자리, 식사 공간, 위생시설 등을 확인합니다.
정소연 씨가 가게 구석구석을 훑어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조금 정리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녀가 돌아간 뒤 본격적인 대청소가 시작됐습니다. 부러진 의자 다리를 테이프로 감고 녹슨 냄비는 창고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오래된 조리대도 락스로 닦고 또 닦았습니다. 할인이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아저씨, 저희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내 생활도 버거운데 아이 둘을 책임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연이가 제 바지를 잡아당기며 올려다 봤습니다. 아저씨도 우리 버릴 거예요? 엄마처럼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안 버려. 절대 안 버려. 이번엔 진심이었습니다. 냉장고 안을 정리하고 바닥을 걸레질하고 화장실 타일까지 하나하나 닦았어요. 할인이와 하연이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도와줬습니다. 밤늦게까지 정리를 마치고 나니 가게가 조금은 깨끗해 보였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조사관 2명이 왔습니다. 한 명은 중년 남성, 한 명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임시 보호 환경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남성 조사관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가게 안을 살펴봤어요. 냉장고를 열어보고 화장실 상태를 확인하고 간이 침상까지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곳이 너무 협소하네요. 식자재와 생활용품이 한 공간에 섞여 있는 것도 문제고요. 여성 조사관이 메모하며 지적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개인 물건을 둘 공간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은 제가 사는 고시원 차례였습니다. 3평 남짓한 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여기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실 건가요? 네, 그럴 생각입니다. 조금 좁긴 하지만요. 많이 좁습니다. 아이들 사생활도 고려해야 하고요. 조사관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건이 좋지 않다는 걸요. 하지만 할인이와 하연이가 제 뒤에서 꼭 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 조사관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아이들이 이곳을 편안해하는 것 같네요. 젊은 여성 조사관이 중년 남성과 시선을 주고받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청자의 의도는 선량해 보이고 아이들도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해 보이네요. 일단 한 달 임시 보호로 승인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생활 환경을 개선해 주세요. 다행이었어요.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이 돌아간 뒤 할인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뭘? 당연한 일이야. 그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할인이와 하연이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제가 끓여준 라면이나 계란찜을 먹고 학교에 갔어요. 오후 3시쯤 되면 가게로 와서 간식을 먹고 숙제를 했습니다. 할인이는 조용히 공부에 집중했고 하연이는 가끔 심심하다며 제 주변을 맴돌았어요. 아저씨, 이거 뭐예요? 하연이가 조미료통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다시다야. 국물 낼 때 넣는 거지. 저도 해볼 수 있어요? 아직 어려. 나중에 크면 가르쳐 줄게. 처음 며칠은 순조로웠습니다. 아이들도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았고 가게 일도 별 탈 없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골목 주민들의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특히 맞은편 철물점 사장 박명철 씨가 유독 신경 쓰였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데 남의 자식을 그렇게 쉽게 만나? 지나가면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닌가 몰라. 아무리 봐도 수상해. 박명철 씨와 함께 있던 슈퍼 사장이 맞장구 쳤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선의로 시작한 일인데 이상한 눈으로 보다니요. 할인이가 물어봤어요.
아저씨,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신경 쓰지 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박명철 씨가 가게 앞을 서성거리는 횟수가 늘어났고 가끔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뭔가를 찍는 것 같았어요. 이틀 전 밤 10시였어요. 가게 문을 닫고 불을 끄려는데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박명철 씨였어요.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자 박명철 씨가 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 그냥 산책하는 중이었어. 이 시간에 산책이요? 그것도 남의 가게 앞에서요? 그러게. 늦었네. 들어가야겠다. 박명철 씨가 서둘러 사라졌어요. 며칠 더 지나자 박명철 씨의 행동이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가게 앞에 나와 서 있기도 하고 하연이가 가게 앞에서 놀 때면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불안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어젯밤에는 할인이가 물었어요. 아저씨, 철물점 아저씨가 자꾸 우리를 쳐다봐요. 무서워요. 괜찮아. 그냥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할인이와 하연이를 재우고 나서 가게 한 구석에 앉아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이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따갑고 경제적 여건도 넉넉하지 않은데 말이에요. 하지만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할인이가 하연이를 품에 안고 자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에겐 제가 유일한 의지처니까요. 휴대폰 속에 박명철 씨가 찍었을 수도 있는 사진이나 영상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왠지 그 평범함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밤이었습니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할인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조사관에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고개를 저으며 할인이의 손을 잡았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돌이켜보니 그날 아침 8시의 노크 소리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똑똑똑. 평소보다 급하고 강한 노크 소리에 잠이 깼어요. 가게 문을 열자 경찰관 2명과 아동보호 담당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세요. 경찰관이 공문을 내밀며 말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동학대라니요. 저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신고 내용이 뭔가요? 아이들을 노동에 시키고 부적절한 접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사관 중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가게 안은 순식간에 살얼음판이 됐습니다. 할인이와 하연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와서 상황을 보더니 제 뒤로 숨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저씨? 하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여성 조사관이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인아, 하연아. 우리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 괜찮지? 할인이가 제 옷자락을 꽉 잡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아저씨도 좋아요. 그래도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단다. 조사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이들은 더욱 제게 바짝 붙었어요. 규정에 따라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임시 이동시켜야 합니다. 남성 조사관이 설명했습니다. 어디로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호시설에서 지내게 됩니다. 하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싫어요. 여기 있을래요. 하연아, 잠깐만이야. 금방 돌아올 거야. 제가 하연이를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할인이도 눈물을 흘리며 제 팔을 놓지 않았어요. 제발이요. 우리 여기 있게 해주세요. 조사관들이 아이들을 차량으로 데려가는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걱정하지 마. 조사만 받고 오면 돼. 할인이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지만 아이는 차창 너머로 계속 저를 바라봤습니다. 차가 떠나고 나니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조사실로 동행해 주세요. 경찰관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동보호센터 조사실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녹색 페인트가 칠해진 벽과 형광등 불빛이 무척 삭막했습니다. 성함과 나이부터 말씀해 주세요. 조사관이 녹음기를 켜며 물었어요. 제가 신상 정보를 말하자 조사관은 서류에 뭔가 적었습니다. 아이들과 언제부터 함께 생활했나요? 2주 전부터입니다. 어떤 계기로 아이들을 맡게 됐나요? 비 내리는 밤에 길에서 발견해서 임시로 보호했어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일을 시킨 적이 있나요? 간단한 심부름 정도는 있었습니다. 물잔 가져다 주기나 냅킨 채우기 같은 것들이요. 조사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이들과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나요? 머리를 쓰다듬거나 등을 토닥여준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울 때 달래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랬나요?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식사는 몇 시에 주는지, 잠자리는 어떻게 마련해 주는지, 용돈은 주는지, 혼낸 적은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캐물었어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타일러서 설득해요. 때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인가요? 조사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2시간 넘게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여러 번 물어보기도 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CCTV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사관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조사실에서 시계를 바라봤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할인이와 하연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30분 뒤 조사관이 돌아왔어요. 분식집 주변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신고 내용과 다른 점이 많네요. 어떤 점이요? 아이들이 강제로 일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나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웃들 진술도 들어야 하고요. 또 기다려야 했어요. 1시간이 더 지나자 조사관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한결 밝았어요. 이웃 탐문 결과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혐의 처리됩니다. 임시 보호 기간도 연장 승인됐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언제 데려갈 수 있나요?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할인이와 하연이를 만났을 때 두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못했어요. 아저씨, 우리 진짜 버려지는 줄 알았어요. 할인이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많이 무서웠지? 이제 안 헤어지죠? 하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그럼 이제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박명철 씨가 또 다른 신고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분식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인이가 말했어요. 아저씨, 사람들이 왜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오해한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다행히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오늘 일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키려면 더 조심해야 하고 더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는 거요. 그런데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신고가 박명철 씨 때문이었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조사 종료 일주일 후 가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골목 입구 떡볶이 아줌마였어요. 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녀가 라면을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아이들 괜찮죠? 많이 무서웠을 텐데요. 네, 이제 괜찮습니다. 하린이와 하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저씨, 저희 왔어요. 하연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왔구나. 배고프지? 조금이요. 하린이가 가방을 구석에 놓으며 대답했어요. 라면을 끓여주자 두 아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며칠 전 조사 때문에 제대로 식사를 못했거든요. 하린아,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수학 시간에 분수 배웠어요. 어려웠어요. 나중에 같이 해보자. 네. 하연이가 라면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일어났어요. 아저씨, 제가 그릇 씻을게요. 됐어. 네가 할 일 아니야. 괜찮아요. 하고 싶어요. 하연이가 싱크대로 가서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열심히 닦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하린이는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숙제를 시작했어요. 연필로 공책에 뭔가 쓰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후 4시쯤 되니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있네. 예쁘다. 단골 할머니가 하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연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참 예의 바르네. 몇 살이야? 9살이에요. 아이고, 우리 손녀랑 같은 나이네. 할머니가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하린이는 조리 과정에서 떨어진 파 조각이나 양파 껍질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하연이는 손님이 오면 물잔을 가져다 주거나 냅킨을 채워주었어요. 하연아, 고마워. 손님들이 하연이에게 말하면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가게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어요. 낡은 가스레인지와 부러진 집기들을 교체해야 했거든요. 하린아, 하연아, 아저씨랑 시장 갈까? 좋아요. 두 아이가 기뻐했습니다. 중고 전자제품 시장에 가서 상태 좋은 가스레인지를 샀어요. 플라스틱 의자 몇 개와 김치 냉장고도 구입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비쌌어요? 하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중고라서 싸게 샀어. 다행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새 기구들을 설치했습니다. 하린이와 하연이가 포장지를 정리하고 청소를 도와줬어요. 우와, 훨씬 좋아 보여요. 하연이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가게가 조금씩 맑아타지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자 정소연 씨가 정기 방문을 왔습니다. 아이들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그녀가 하린이와 하연이를 보며 말했어요. 학교 성적도 올랐고 생활 태도도 안정적이에요. 다행이네요. 지금 이 상태라면 보호 연장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정소연 씨의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말요? 네. 아이들이 이곳을 완전히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확실히 그랬어요. 하린이와 하연이는 이제 가게를 자기 집처럼 여겼습니다. 방과 후엔 항상 가게로 와서 숙제를 하고 간단한 일들을 도와줬어요. 아저씨, 오늘 떡볶이 소스가 조금 짜요. 하린이가 맛을 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물을 좀 더 넣어볼까? 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하린이의 조언이 맞았어요. 소스 맛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연이는 손님 응대에 소질이 있었어요. 할머니, 떡볶이 매운 거 괜찮으세요? 응, 할머니는 매운 거 못 먹어. 그럼 덜 맵게 해달라고 할게요.
하연이가 제게 달려와서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할머니는 덜 맵게 해주세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 두 아이는 가게 일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매출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 분위기가 밝아졌거든요. 이 집 아이들 참 예쁘네요. 새로운 손님이 말했습니다. 네, 저희 딸들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하린이와 하연이도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인데 하린이가 조리대 앞에서 뭔가 끓이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국물을 조금 더 졸이고 있어요. 왜? 오늘 손님이 국물이 싱겁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진하게 만들어 보려고요. 하린이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어때? 좋아요. 이제 깊은 맛이 나요. 정말 그랬어요. 국물 맛이 훨씬 진해졌습니다. 하연이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도와서 손님들이 더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뿌듯해요. 두 아이의 얼굴에 성취감이 드러났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삶이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걸요. 투자 실패 후 체념만 하고 살았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하린이가 조리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내일도 맛있게 만들어요. 그래, 그러자.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하연이가 의자를 정리하며 덧붙였어요. 우리 셋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 되었고 함께 꿈꿀 수 있게 됐어요. 하린이와 하연이 덕분에 포기했던 희망을 다시 찾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가게에 불을 껐습니다. 우와, 오늘도 줄이 길어졌네요. 하연이가 가게 앞을 내다보며 신나게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하루 손님이 10명 안 됐는데 지금은 점심시간이면 골목 중간까지 줄이 이어졌어요. 변화는 SNS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떤 손님이 골목의 따뜻한 분식집이라는 제목으로 후기를 올렸거든요. 사장님과 두 딸이 정말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요. 국물이 집에서 끓인 것처럼 깊어요. 그 글이 입소문을 타면서 젊은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분식집이에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물어봤습니다. 유명하다니요. 그냥 작은 가게인데요.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하연이가 나섰어요. 저희가 정말 맛있게 만들어요. 많이 드세요. 우리 하연이가 인사를 참 잘하지? 네, 정말 예쁘네요. 손님이 하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린이는 이제 국물조리의 절반을 담당했어요. 다시마와 멸치로 육수를 우리는 것부터 간을 맞추는 것까지 척척 해냈습니다. 하린아, 오늘 국물이 어때? 조금 더 끓여야 할 것 같아요. 맛이 아직 덜 우러났어요. 그래, 확인해 볼게. 국자로 떠서 맛을 보니 하린이 말이 맞았어요. 조금 더 우려야 깊은 맛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역시 하린이 혀가 정확해. 에헤. 하린이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하연이는 카운터와 포장, 손님 응대를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할아버지, 떡볶이 포장이시죠? 응, 그래. 매운맛으로 드릴까요? 순한 맛으로 드릴까요? 순한 맛으로 해줘.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연이가 포장 용기에 떡볶이를 담으며 말했어요. 국물도 따로 드릴게요. 집에서 드실 때 더 맛있어요. 아이고, 기특하네.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며 하연이에게 1,000원을 더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셋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매출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한 달 전 하루 평균 15만 원이던 것이 지금은 40만 원을 넘었어요. 식자재 주문량도 급증했습니다. 떡과 어묵, 라면 등을 기존 업체에서 공급받기엔 부족했어요. 사장님, 주문량이 이렇게 늘면 대량 주문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식자재 업체 사장이 제안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월 단위 계약으로 하시면 20% 할인해 드릴게요. 좋네요. 계약서 가져오세요. 장기 계약을 체결하니 원가가 크게 줄었어요. 그만큼 순이익이 늘어난 셈이었습니다. 하린이와 하연이도 학교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아저씨, 저 이번에 모범학생 상 받았어요. 하연이가 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와, 축하한다. 하린이는? 저는 급식 도우미로 표창 받았어요. 정말 대단하네. 오늘 저녁에 치킨 시켜 먹자. 좋아요. 두 아이가 기뻐 날뛰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하린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말도 잘 안 했는데 지금은 적극적이고 밝아졌어요. 담임 선생님이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다행이네요. 하연이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성격이 정말 활발해졌어요.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아이들을 잘 돌봐주셔서 저희가 고맙죠. 지역에서도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구청에서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소연 씨가 가게에 와서 말했습니다. 모범 사례요? 네, 가정 해체 위기 아동의 성공적인 보호 사례로요. 부담스럽네요. 좋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주말이면 골목이 북적였어요. 젊은 커플들, 가족 단위 손님들, 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정말 맛있다더라. 네이버에서 봤는데 두 딸이 정말 예쁘다던데. 이런 대화들이 자주 들렸어요. 이웃 상인들도 협력을 제안해 왔습니다. 사장님, 우리 같이 골목 축제 한번 해봐요. 떡볶이집 사장이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이 거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죠.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매출은 계속 늘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확장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 말이에요. 하리나, 하연아. 아저씨가 가게를 조금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데 어때? 좋아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겠네요. 하연이가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손님들 앉을 자리도 더 많아지고요. 하린이도 찬성했습니다. 은행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대출을 받아서 더 큰 가게로 이전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신청자의 신용 회복 상태는 양호합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그럼 대출이 가능한가요? 사업 계획서와 매출 자료를 보니 전망도 밝고요. 다행이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함께 거주하시는 아이들과의 법적 관계 서류가 미비해요. 은행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임시보호자 서류는 있는데요. 임시보호는 법적 보호자와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대출 심사에서는 가족관계를 명확히 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식 입양이나 후견인 지정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지내왔는데 갑자기 법적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몇 달은 걸릴 수 있어요. 은행을 나오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법적 문제가 복잡해지면
혹시 하린이와 하연이와 떨어져야 하는 건 아닐까요? 가게로 돌아가니 두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어떻게 됐어요? 하연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조금 더 준비할 게 있어. 무엇인가요? 하린이도 관심을 보였어요. 복잡한 서류 일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행복한 일상에 금이 갈까봐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대출 승인이 보류됐습니다. 은행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법적 보호자 문제 때문에 결국 이전 계획이 무산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재건축 확정 통지서입니다. 한 달 내로 퇴거해 주세요. 건물주가 공문을 건네며 말했어요. 한 달이요? 너무 급작스럽지 않나요? 구청에서 이미 승인이 떨어졌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손에 든 통지서를 바라보니 현실이 느껴졌어요. 정말 한 달 뒤면 이 가게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린이와 하연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저씨, 무슨 서류예요? 하연이가 궁금해하며 다가왔어요. 가게 관련 일이야. 우리 이사 가는 거예요? 하린이가 예민하게 눈치챘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말을 제대로 마치지도 못했는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똑똑똑.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소연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긴급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가요? 하린이와 하연이 친모가 나타났어요. 양육권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 잠적했던 친모가 갑자기 왜 나타난 거죠? 어디서 뭘 하고 있다가 지금 나타난 건가요? 다른 지역에 있었다가 최근에 돌아왔다고 해요. 아이들을 찾겠다며 법적 절차를 밟고 있어요. 하린이와 하연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정소연 씨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법원 판단 전까지 아이들을 임시로 보호시설에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양육권 분쟁 중에는 중립적인 곳에서 아이들이 생활해야 해요. 규정상 어쩔 수 없어요. 하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싫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하연아, 울지 마. 제가 하연이를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언제까지 떨어져 있어야 하나요? 보통 2, 3개월 정도 걸려요. 2, 3개월이라니요. 그동안 아이들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이동 예정입니다. 정소연 씨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화요일은 불과 5일 후였습니다. 철거 일정과 거의 비슷한 시기였어요. 혹시 연기할 방법은 없나요? 지역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면 검토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법적 효력은 없어요. 희망이 보였어요. 탄원서라도 써서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정소연 씨가 돌아간 뒤 골목 상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사장님 사정을 들었어요. 우리가 도와드리죠. 떡볶이집 아주머니가 먼저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갈라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철물점 박명철 씨도 의외로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전에 오해해서 죄송했어요. 이제 보니 사장님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돌보시는 게 보여요. 하루 만에 서명을 받았어요. 골목 주민 30명, 단골 손님 50명까지 총 80명이 서명해 줬습니다. 하지만 화요일은 어김없이 왔어요. 아침 9시 센터 직원들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준비됐나요? 정소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린이와 하연이가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며칠 입을 옷만 챙긴 가방이었습니다. 진짜 가야 해요? 하연이가 마지막까지 매달렸어요. 금방 돌아올 거야. 조금만 참아. 약속해요? 약속해. 하지만 정말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골목 주민들이 가게 앞에 모여 있었어요. 탄원서를 들고 센터 직원들에게 항의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여기가 집이에요. 왜 갈라놓으려고 하세요? 법적 절차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행정 절차는 바뀌지 않았어요. 결국 하린이와 하연이가 차에 탔습니다. 아저씨, 빨리 데리러 와요. 하린이가 차창으로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그럼, 금방 갈게. 차가 떠나고 나니 골목이 텅 비어 보였어요. 이제 철거 준비를 해야 했어요. 가게 물건들을 정리하고 고시원 방도 비워야 했습니다. 낡은 조리대를 닦으며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어요. 하린이가 국물 맛을 보던 모습, 하연이가 손님들에게 인사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이게 끝일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캐비닛 구석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린이와 하연이가 몰래 만들어둔 것 같았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손글씨로 적힌 메모들이 들어있었어요. 아저씨가 가르쳐준 라면 끓이는 법, 하연이가 좋아하는 떡볶이간 맞추는 방법, 손님들이 많이 시키는 메뉴 순서. 아이들이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소중하게 기록해뒀더군요. 마지막 메모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셋이 함께 만든 가게. 절대 잊지 말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상자를 꼭 안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고 새로운 가게도 차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법정에서든 어디서든 끝까지 해보겠어요. 하린이와 하연이가 적어놓은 그 작은 메모들처럼 우리의 추억과 꿈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신청인의 과거 양육 포기 사실과 경제적 불안정이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렸어요. 일주일 전 법원에서 첫 신문이 있었습니다. 하린이와 하연이 친모가 직접 나왔어요. 제 아이들을 돌려주세요. 저는 친어머니예요. 40대 중반쯤 보이는 여자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뭔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판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부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려고 했어요. 그럼 왜 아이들과 연락을 끊으셨나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미안해요. 친모의 대답이 횡설수설이었어요. 변명 같은 말들만 늘어놓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겨보며 또 물었어요. 지난 2년간 아이들에게 생활비를 보낸 적이 있나요? 아, 그건 네, 없습니다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친모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밤을 새우는 동안 연락받으신 적 있나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갑자기 양육권을 주장하실 수 있나요? 판사의 질문에 친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는 떨렸습니다. 지난 6개월간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매일 함께 식사하고 숙제도 도와주고 아플 때 돌봐줬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었나요? 분식집 수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도 부족함 없이 지냈습니다. 정소연 씨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아이들의 생활 상태는 어떠했나요?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올랐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됐어요.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네, 여기 생활 기록지와 학교 담임 선생님 의견서가 있습니다. 정소연 씨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출했어요. 그때 제가 가져간 하린이와 하연이의 상자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직접 작성한 생활 기록입니다. 판사가 상자 속 메모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안정된 환경에서 지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네요. 친모 쪽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혈연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혈연 관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심리가 끝나고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 일주일이 1년 같았습니다. 하린이와 하연이가 있는 보호시설에 면회를 갔어요. 아저씨, 언제 집에 가요? 하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곧 갈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정말요? 정말이야. 하린이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많이 걱정되나 봅니다. 하린아, 괜찮아? 아저씨, 혹시 우리 못 데려가게 되면 어떡해요? 그런 일 없어. 꼭 데려갈 거야. 약속해요? 약속해. 드디어 오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청인의 양육권 주장을 기각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신청인은 지난 2년간 아동 양육을 방치했으며 경제적 능력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친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반면 현재 임시 보호자는 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들도 현재 환경을 선호한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따라서 현재 임시 보호 관계를 유지하며 향후 정식 후견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예.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어요.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주의를 줬지만 표정은 온화했어요. 법정을 나오니 정소연 씨가 축하해 줬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이들 데리러 가시죠. 보호시설에 도착했을 때 하린이와 하연이가 이미 짐을 싸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하연이가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겼어요.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네, 정말 집에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아무도 우리를 못 떼어놔. 하린이도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고생 많았어, 하린아. 괜찮아요. 이제 끝났으니까요. 골목으로 돌아왔을 때 주민들이 모두 나와서 박수를 쳐줬어요. 축하해요, 사장님. 아이들 많이 보고 싶었어. 떡볶이집 아주머니가 하연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현실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가게는 여전히 철거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법원 판결서를 확인했습니다. 대출 재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이제 법적 문제가 해결됐으니까요. 희망이 보였어요. 며칠 뒤 더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지역 청년센터입니다. 젊은 남자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철거 때문에 어려우시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도움인가요? 새로 생기는 복합상가에 입점하실 수 있어요. 임대료도 지원해 드리고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상생 모델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하린이와 하연이에게 소식을 전하자 두 아이가 기뻐했어요. 와, 더 큰 가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새 매장 설계를 시작했어요. 하린이는 주방 설계에 관심을 보였어요. 아저씨, 여기에 국물 전용 솥을 두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하린이 아이디어네. 하연이는 홍보와 인테리어에 집중했어요. 손님들 동선을 이렇게 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역시 하연이가 센스 있어.
한 달 후 드디어 새 매장이 문을 열었어요. 대박 나세요. 골목 주민들이 화환을 보내줬어요.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새 가게도 정말 좋네요. 더 넓어져서 좋아요. 손님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하린이와 하연이도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했어요. 아저씨, 이제 진짜 우리 가게네요. 하연이가 새 카운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맞아. 이제 진짜 우리 셋의 새로운 출발점이야. 하린이가 국물 냄비를 저으며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저녁에 가게 문을 닫으며 두 아이를 바라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이겨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고 새로운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린이와 하연이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줬거든요. 아저씨, 합격했어요. 하연이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오며 외쳤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하연이는 경영학과에, 하린이는 식품영양학과에 모두 합격했거든요. 축하한다. 정말 대단해. 두 아이를 번갈아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공부해서 가게를 더 크게 만들 거예요. 하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하린이는 대학에서 배운 식품 과학 지식을 가게에 적용했습니다. 영양 성분 분석부터 위생 관리까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저씨, 이 국물 레시피를 조금 수정하면 나트륨을 20% 줄일 수 있어요. 하린이가 실험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네, 오히려 더 깔끔해져요. 정말 그랬어요. 새 레시피로 만든 국물이 훨씬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났습니다. 하연이는 마케팅과 경영 분석에 집중했어요. 매출 데이터를 보니까 브랜드 확장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연이가 노트북을 들고 와서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어떤 방식으로? 프랜차이즈요. 우리만의 레시피와 운영 노하우를 다른 지역에도 전파하는 거예요. 가능할까? 충분해요. 이미 브랜드 인지도도 높아졌고요. 실제로 우리 가게는 지역에서 유명해졌어요. 주말이면 다른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하연이의 제안을 받아들여 브랜드 확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상호는 뭘로 할까요? 하린이가 물었어요. 골목 이야기 어때? 좋아요. 우리 이야기가 담긴 이름이네요. 하연이도 동의했습니다. 회사 설립 절차를 밟고 가맹 사업자 등록도 마쳤어요. 하린이와 하연이가 각각 기술 이사와 마케팅 이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첫 번째 가맹점 모집 공고를 냈을 때 반응이 뜨거웠어요. 문의 전화가 계속 와요. 하연이가 핸드폰을 들며 말했어요. 진짜야? 네, 벌써 20건 넘었어요. 일주일 만에 50건의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가맹점주들과 미팅을 시작했어요. 사업 경험이 있으신가요? 첫 번째 신청자에게 물었어요. 음식점은 처음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어요. 하린이가 설명했습니다. 2주간 본점에서 직접 교육받으시고 오픈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드려요. 정말 든든하네요. 그렇게 첫 번째 가맹점을 계약했어요. 한 달 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희망 사업 재기 사례로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PD가 전화로 말했어요. 저희가 그럴 만한 사례인가요? 충분합니다. 아동보호부터 사업 성공까지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촬영 당일 방송팀이 가게로 왔어요. 자연스럽게 평소처럼 하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하린이와 하연이가 능숙하게 요리를 준비했어요. 언제부터 함께 살게 됐나요? 리포터가 물었어요. 3년 전 비 내리는 밤에 우연히 만났어요.
그때부터 가족이 됐죠. 어려움은 없었나요? 많았죠. 아동학대 오해도 받고 법정까지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인이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아저씨가 저희를 끝까지 지켜주셨거든요. 하연이도 덧붙였어요. 이제 목표가 뭔가요? 전국에 우리 맛을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처럼 어려운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어요. 방송이 전국에 나간 다음 날 가게 앞에 또 긴 줄이 생겼어요. TV에서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맹문이었어요. 하루에 100건씩 전화가 와요. 하연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전국에서 가맹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6개월 만에 전국 30개 매장이 오픈했어요. 부산, 대구, 광주까지 진출했습니다. 이제 정말 전국적인 브랜드가 됐네요. 할인이가 전국 매장 현황판을 보며 감탄했어요. 믿기지 않아요. 저도 놀랐습니다. 3년 전 분식집 하나 간신히 운영하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가맹점이 들어가면 주변 상권도 함께 활성화되도록 해야 해요. 하연이의 제안이었어요. 어떻게? 지역 식재료 우선 구매, 주변 상점과의 제휴 할인 같은 거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 모델이 성공하면서 골목 이야기는 단순한 프랜차이즈가 아닌 지역 상생 브랜드로 인정받았습니다. 1년 뒤 전국 100개 매장을 돌파했어요. 대단해요, 아저씨. 하연이가 축하 케이크를 들고 와서 말했어요. 너희 덕분이야.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일이야. 저희도 아저씨 만나서 이런 꿈을 꿀 수 있었어요. 할인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새로 확장한 본점 유리창을 닦으며 문득 처음 두 아이를 만났던 골목 방향을 바라봤어요. 3년 전 그날 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체념에 젖어 서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투자 실패로 모든 걸 잃고 하루하루 버티기만 했던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저는 전국 100개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두 딸의 든든한 아버지였습니다. 할인이와 하연이도 각자의 꿈을 향해 성장하고 있어요. 할인이는 식품 기술자로, 하연이는 경영 전문가로 말이죠. 아저씨, 뭐 하세요? 하연이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말이야. 아, 그날이요. 정말 무서웠는데 이제는 좋은 추억이에요. 할인이도 옆으로 와서 말했어요. 그날 아저씨가 지나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야. 운명이었으니까.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전국 200개, 300개 매장도 꿈이 아니고 해외 진출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소중한 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혈연은 아니지만 서로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가족 말이에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연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우리 셋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비가 그치고 달빛이 유리창을 비췄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로 말이에요. 비 내리는 그날 밤, 한 남자의 작은 선택이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투자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그가 두 아이를 그냥 지나쳤다면 오늘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는 돌아갔습니다. 작은 운동화에서 빗물이 새는 것을 보고
차마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아동학대 오해, 법정 싸움, 철거 위기라는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들이 보여줬습니다. 하린이와 하연이 그리고 아저씨가 함께 일궈낸 전국 100개 매장의 성공 스토리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서로 함께한다면 반드시 길은 열린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